내 이름은 정인수. 올해로 74살이다. 아내는 먼저 떠났고 아들은 연락이 끊겼다. 나는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다. 내가 이렇게 살 줄 평생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다. 나는 말이 적은 사내였다. 남자는 말보다 일이다. 어릴 적 아버지가 그 말을 내 어깨에 새겨주었다. 말은 밥이 안 된다며 입보다 손이 빨라야 산다 하셨지. 어머니는 병약하셨다. 아버지는 병원비를 벌려고 막노동을 뛰셨고 쉬는 날도 없이 나무를 해오셨다. 하지만 그 모든 수고도 어머니를 끝내 지켜주진 못했다. 어머니가 떠나던 날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족들도 이웃들도 다 우는데 그 사람만 조용했다. 그날 밤 내 어깨를 툭 치며 한마디만 하셨다. 인수야, 남자는 말보다 일이다. 말하면 뭐하냐? 이래서 지켜야지. 그 말이 내 가슴에 박혔다. 어린 나는 아버지가 말 안 해도 슬퍼하고 있다는 걸 그저 모른 척한 채 말없이 자랐다. 그렇게 남자가 됐다. 그런 내 인생에 봄바람처럼 들어온 사람이 있었다. 순정이. 공장에서 퇴근하던 날 버스 정류장에서 마주친 여잔데 내가 먼저 말을 걸었다. 살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런 용기를 냈다. 그녀는 말이 많진 않았지만 잘 웃었다. 그 웃음이 나한테 처음으로 따뜻함이 뭔지 가르쳐 줬다. 그녀 앞에선 말이 조금씩 나왔다. 단어 하나, 둘, 셋. 그렇게 우리는 결혼했다. 그렇게 함께 산 세월이 40년이었다. 나는 사랑해란 말을 단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 없다. 목 끝까지 차올라도 남자가 뭘 그런 걸. 그 말 하나에 또 삼켰다. 순정이는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만 기침을 했다. 감기겠거니 조금 쉬면 낫겠거니 했지만 기침은 점점 더 깊어졌고 밤이면 숨이 차다고 했다. 병원에 데려가고도 처음엔 그랬다. 무리했나 보네.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의사는 내게 차마 입에 담기 싫은 말을 꺼냈다. 폐암 말기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의사 앞에서, 순정이 앞에서 나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다. 나한테 왜 하필? 이 조용한 아내에게 왜 이런 고통이? 나는 그 이유조차 물을 수 없었다. 남자는 그런 거 묻지 않는다고 배워왔으니까. 그 후로 나는 매일 병원에 있었다. 아침 일찍 도시락을 싸서 갔고 낮이면 그녀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다. 손끝이 차가워질까봐 하루에도 수십 번 손등을 덮었다 폈다. 간호사들이 하던 일도 내가 하겠다고 고집했다. 체온을 재고 물수건을 갈고 기저귀를 갈고 그 일이 어렵거나 더럽다고 생각해 본 적 없었다. 그녀는 평생 내 밥을 지었고 내 옷을 빨았던 사람인데 그쯤은 내가 해야 할 몫이었다. 가끔 순정이가 말했다. 나 힘들어도 괜찮아. 당신이 곁에 있어서 좋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목이 칼칼하게 잠겼다. 그래, 내가 곁에 있어 줄게. 끝까지 당신 혼자 아니게 해줄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나는 하루하루 그렇게 맹세하며 살았다. 그날 밤 병실은 유난히 조용했다. 창밖엔 달빛도 없이 깜깜했고 기계 소리만이 방 안을 메우고 있었다. 나는 순정이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다. 이제는 말도 못하는 손, 예전엔 국수 반죽하던 그 손, 자식들 이마 쓰다듬던 그 손, 내 등도 몇 번 토닥여줬던 그 손이었다. 그 손등에 핏줄이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다. 이제는 살도 빠져 말라가는 게 눈에 보였지만 나는 그 손을 놓을 수 없었다. 말 대신 나는 손을 쥐었다. 평생 그러했듯 나는 내 마음을 말 대신 행동으로만 전했다. 지금도 내 전부를 담아 그 손을 꼭 쥐고 있었다. 그러다 나도 모르게 고개를 떨구고 깜빡 잠이 들었다. 몸을 기대지도 못하고 의자에 살짝 걸친 채로 귀에는 생체 모니터가 띠하고 울리는 작은 신호음만 들렸다. 정해진 간격으로 느리지만 규칙적으로 깜빡이는 그 불빛, 그 리듬을 따라 나는 마치 순정이의 숨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시간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다. 조금만 더, 하루만 더, 아니, 몇 시간만 더 같이 있어달라고. 마지막 밤, 순정이는 내 손을 쥔 채 눈을 감았다. 울지 않았다. 나는 끝까지 눈물을 삼켰다. 그녀가 편히 가길 바랐으니까. 그렇게 내 순정이는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 날도 울지 않았다. 아직 실감이 안 났던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남자는 그런 거 안 하는 거라고. 그때까지도 그렇게 생각했다. 괜히 입술을 꾹 다물고 손에 쥔 술잔만 몇 번을 들었다 놨다. 눈물은 자꾸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억지로 삼켰다. 속으로만 되뇌었다. 괜찮다, 인수야. 울면 더 슬퍼진다. 괜찮다, 괜찮다. 담배도 못 피우는 내가 그날따라 불쑥 담배 한 개비를 물었다. 불도 붙이지 않고 그냥 베어 물었다. 그렇게라도 뭔가를 씹지 않으면 안 울 자신이 없었다. 순정의 얼굴 마지막으로 봤을 때 미안하다는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지만 또 삼켰다. 사랑한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내내 꺼내지 못한 말들이 그날따라 목 안에서 울고 있었는데도 어느 날 성인이 된 아들이 말한다. 아버지, 사업해보고 싶어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5억. 그 돈은 내 노후 자금이었지. 하지만 나한테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건 내가 내 몸을 갈아 넣어 만든 세월이었다. 철강 공장, 시멘트 냄새에 쇳가루가 섞여 숨 쉬기도 힘든 곳이었지. 한겨울에도 작업장 안은 40도였고 여름엔 땀이 눈을 가려도 닦을 틈도 없었어. 손가락 두 마디를 다친 동료가 있었는데 그날도 우린 그냥 작업했지. 대체 인력은 없으니까. 월급은 고작 42만 원, 그나마 잔업이라도 해야 두 끼 먹을 수 있었어. 30대 중반엔 건설 현장으로 옮겼다. 하루에 시멘트 자루 30개는 기본이었다. 허리는 이미 휘었고 무릎은 자주 꺾였지. 그래도 말없이 했다. 한 달에 50만 원, 60만 원씩 다 통장에 쌓았다. 커피 한 잔, 외식 한 번 안 하고 내 새끼 학교 보낼 생각에 그냥 참았다. 40대 후반부터는 택시를 몰았다. 낮엔 손님이 없고 밤엔 술 취한 사람들 상대하느라 욕도 많이 먹었다. 가끔 주먹이 날아오기도 했지. 그래도 그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내 자식 대학 등록금이라 생각하며 버텼어. 하루 14시간, 주 7일 근무. 체중은 줄고 혈압약은 늘어갔지. 그래도 달마다 70, 80씩 쥐었고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어. 내가 벌어온 돈은 한 푼도 내 입에 넣지 않았어. 아들 교복, 참고서, 수학학원비. 그거 하나면 됐다. 나중에 그 녀석이 잘 되면 내 인생도 헛되지 않았단 생각이 들었지. 적금, 퇴직금, 개인연금. 20년 넘게 아무도 모르게 꾸역꾸역 쌓아간 돈이 결국 5억이었다. 그건 내 노후, 그리고 내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그 아이가 내게 와서 말했을 때 나는 계산도 안 해봤다. 잘해라. 그 말 한마디에 그 5억, 내 전부를 내줬다. 그 돈을 쥔 아들이 허투루 쓴 건 아니었다. 밤을 새며 사업 계획서를 쓰고 어디 가서 투자를 끌어오겠다고 발품도 많이 팔았다. 한 번은 내가 직접 봤다. 발표 끝나고 문 밖에서 고개 푹 숙이고 나오는 모습. 누가 봐도 지쳐 있었다. 그날따라 등에 짊어진 게 내 돈이 아니라 내 기대였단 걸 나도 느꼈다. 하지만 장사가 쉽지 않았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주문이 끊기고 물류비는 오르고 재료값도 감당이 안 되더라. 나중엔 직원들 월급도 못 줘서 밤에 혼자 사무실 정리하더라. 내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고개를 세게 저었다. 밥을 같이 먹은 적이 있는데 한마디도 안 하더라. 국밥만 퍼먹다가 미안해요, 아버지. 그 말 하나 툭 던졌다.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화를 내지도 위로도 하지 않았다. 그냥 밥 한 숟갈 더 뜨고 괜찮다고만 했다. 그게 내 방식이었다. 1년도 못 가서 망했다. 코로나 탓이라고 했지만 나는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날 밤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다.
그게 내 전부였거든. 근데 눈물조차 남자답지 않다고 생각하던 내가 결국 울었다. 이후 복지센터에 갔다. 참 발걸음이 안 떨어지더라. 나 같은 사람도 거길 가야 하나? 아니, 나 같은 사람이니까 거길 가야 했던 거겠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라는 걸 직접 받아들었을 때 그 종이 한 장이 그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다. 가벼운 A사 한 장인데 손끝이 얼얼하고 마음은 마치 시멘트를 들고 있는 듯 했다. 그 앞에 앉아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만 있었지. 직원은 조용히 설명했지만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았어. 나는 오직 그 서류 맨 위에 적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 그 글자만 계속 쳐다봤다. 한때는 내 이름 석자 앞에 가장이라는 단어가 붙었었다. 누구보다 성실했고 쉬지 않고 일하며 가정을 지켜왔던 내가 이제는 국가의 도움 없이는 밥 한 끼조차 마음대로 못 먹는 신세라니. 내 손에 들린 도장, 그 도장은 내 인생 내내 참 중요한 순간마다 나를 대신해 말을 해줬다. 집 계약할 때도, 아들 대학 등록금 낼 때도, 심지어 순정이 수술 동의서에 사인할 때도 나는 말보다 먼저 도장을 찍었지. 근데 그날은 달랐다. 그 도장은 처음으로 내 자존심을 포기하는 증표 같았어. 찍기가 참 쉽지 않더라. 하지만 결국 나는 그 도장을 꾹 찍었다. 정인수, 기초생활수급자, 그 네 글자를 쓰면서 나는 내가 내 인생에서 정리해고 당한 기분이었다.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내가 지켜온 자리들이 하나하나 빠져나간 끝에 남은 게 이 신청서 한 장이라니. 눈앞이 흐릿해졌지. 참았지만 안에서 무너지는 게 느껴졌어. 그동안 삼켜왔던 말들, 눈물, 외로움, 후회, 모두가 그 도장 소리에 울리듯 쏟아지더라. 그날 나는 그렇게 내 인생의 가장 조용한 항복 선언을 했다. 국가에서 도와준다니 감사해야지.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내가 이 나이에 나라의 손을 빌리다니. 자식 둔 사람의 꼴이 이렇다. 아들은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연락이 없었다. 전화기도 꺼져 있었고 카톡 프로필도 메신저 상태도 어느 순간 싹 사라졌더라. 처음 며칠은 무슨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싶어서 계속 전화를 걸었다. 몇 번, 몇십 번, 매일 몇 날 며칠을. 하지만 들려오는 건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그 차가운 멘트뿐이었지. 어느 날은 전화기 들고 현관 앞에 서서 그 애가 갑자기 문 열고 들어오진 않을까? 괜히 기대도 해봤다. 근데 안 오더라. 문은 항상 내가 열었고 들어오는 사람은 없었다. 그때부터였을 거다. 기다리던 전화를 하루에 한 번만, 그 다음엔 이틀에 한 번, 그리고 그마저도 안 하게 된 게 미안해요, 아버지. 그 말 한마디만 들을 수 있다면 다 잊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상하지. 그 말조차 이제는 기대하지 않게 되더라.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처음엔 서운하고 분하고 그러다 슬프다가 결국엔 무뎌지더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노후자금 5억을 기꺼이 내준 것도 그 애를 믿었기 때문이었는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한 번만 힘을 달라고 말했을 땐 두 번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무너지고 나니까 뒤돌아볼 틈도 없이 내 삶에서 도망치듯 사라져버리다니 속상했다. 배신감도 컸고, 근데 이상하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보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 애가 잘 있길 바랐다. 내가 힘든 건 괜찮은데 그 애가 어딘가에서 쓰러져 있을까봐 그게 더 무서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 자신한테 이런 말을 하게 됐다. 됐어, 이제. 그냥 살아라, 너도. 아버진 혼자라도 살아볼게. 그 말 한마디가 스스로에게 건 위로이자 포기였던 것 같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전화기 벨소리도 꺼뒀다. 이젠 누가 날 찾는 일도 없을 테니까 밥값 아끼려고 가게 된 복지관 안 가고 싶었다. 이 나이에 내가 공짜 밥 얻어먹는 사람이 됐구나 싶어서 괜히
더 작아지고 나 자신이 부끄러워질까봐 복지관 앞에 서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보다 더 싸늘했던 건 내 마음이었다. 여기까지 오는데 한참이 걸렸다. 집에서 멀어서가 아니라 이 문턱을 넘는 게 참을 수 없이 쑥스럽고 또 자존심 상해서였다.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다. 이 문을 밀고 들어가는 순간 내가 내 자신에게 진 것 같았다. 그래서 괜히 문 앞에서 몇 번이고 한 걸음 앞으로 한 걸음 뒤로 발끝만 굴렀다. 안에서는 밥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있는 평범한 소리인데 그게 왜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던지 그 소리 사이로 내 숨소리만 더 커지는 기분이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다. 누가 나를 보는 것 같아서 괜히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안은 조용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말소리는 없었다. 다들 낡은 식판을 앞에 두고 묵묵히 밥을 먹고 있었다. 고기 반찬 같은 건 없었고 시래기 나무에 된장국 한 그릇, 눈 마주치는 사람 하나 없이 그저 말없이 밥숟가락만 움직이는 사람들. 그걸 보고 나서야 나만 초라한 게 아니었구나 싶었다. 다들 말없이 조용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 모습이 이상하게 위안이 됐다. 말없이 살아온 인생, 그 말 없는 공간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여기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아주 조금 하게 됐다. 안은 조용했다. 밥 짓는 냄새는 따뜻한데 공기엔 온기가 없었다. 숟가락 소리만 들렸다. 그게 더 서러웠다. 줄에 섰다. 생전 처음 가본 복지관 식당. 괜히 어깨가 더 굽어지는 것 같았다. 나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사람들 눈치부터 살폈다. 앞 사람이 식판을 받자 나도 그 뒤를 따라 식판을 받아들었다. 손끝이 괜히 떨리더라. 그 식판이 마치 세상이 내게 건네는 시혜처럼 느껴져서였을까? 아니면 내가 이제 이런 걸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선명하게 다가와서였을까? 누군가는 검소하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나한텐 참 씁쓸한 현실이었다. 그래도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고 가장 안쪽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구석자리에 자리를 잡았다. 앉자마자 허리부터 굽혔다. 누가 보기라도 할까 싶어서. 나를 아는 사람이 혹시라도 이 안에 있다면 어쩌나. 그 생각에 숟가락을 잡은 손에도 땀이 차올랐다. 그때 맞은편 노인과 눈이 마주칠 뻔했다. 깜짝 놀라 고개를 획 돌려버렸다. 괜히 민망했다. 내가 그 눈빛에 당신도 여길 다니는구나 하고 말해버릴까봐. 그런 말조차 여기선 사치처럼 느껴졌다. 조용했다. 누구 하나 말을 섞지 않고 숟가락 소리만 덜컥 덜컥 들려왔다. 그 소리마저 어찌나 쓸쓸하고 조심스러운지 나는 그 한 끼를 목으로 넘긴 게 아니라 삼켜낸 시간이란 느낌으로 그저 꾹꾹 눌러 담았다. 그날 처음으로 알았다. 말없이 살아온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란 걸. 밥은 괜찮았다. 근데 목이 메더라. 누가 말을 시키는 것도 아닌데 혼자 죄 지은 사람처럼 숟가락질이 조심스러웠다. 밥을 다 먹었다. 솔직히 맛은 기억도 안 난다. 한 숟갈 한 숟갈 그저 삼켰다는 느낌뿐이었다. 입안에 밥을 넣을 때마다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는 건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가 이렇게까지 된 사람이구나. 그 씁쓸한 자각이 밥맛보다 더 쓰게 목으로 넘어갔다. 마지막 숟가락을 국에 담갔다가 조용히 식판에 내려놓았다. 예전 같으면 잘 먹었습니다 한마디라도 했을 텐데 여기선 그 말조차 왠지 낯선 소리처럼 느껴졌다. 숟가락을 가지런히 놓고 조용히 숨을 내쉰다. 그 한숨에도 말 못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천천히 일어섰다. 무릎이 삐걱댄다.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벌떡 일어나던 다리였는데 요즘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도 눈치가 보인다. 내 앞, 내 옆, 내 뒤. 사람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는다. 아무 말 없다. 그 모습이 꼭 나 같았다.
말을 삼키는 게 익숙한 사람들, 그게 여기선 일상이구나 싶었다. 나는 누구에게도 시선 주지 않고 누구의 시선도 마주치지 않으며 천천히 복지관 식당을 빠져나왔다. 그저 바닥만 보며 내 그림자와 함께 조용히 걸어 나왔다. 그 순간의 고요함이 오히려 더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 정막 속에 담긴 수많은 사연과 삼킨 말들, 나만 그런 게 아니란 걸 그제야 조금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며칠을 다녔다. 아무도 이름을 묻지 않았고 나도 묻지 않았다. 서로 말이 없는 게 이상하게 편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들 말없이 살아온 사람들이란 걸 느낄 수 있었거든. 며칠 뒤 다시 복지관에 갔다. 밥 한 끼 공짜라는 게 여전히 고맙기도 하고 어쩌면 잠깐이라도 사람들 틈에 앉아 있는 게 덜 외로운 것 같아서 그날은 유독 시끄러웠다. 강당 쪽에서 뭔가를 준비하는 모양이었다. 플래카드가 하나 걸려 있었지. 세대 공감 행사. 아이들이 노인들과 시간을 보내는 날이란다. 나는 그 행사가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어울릴 자신도 없었고 누군가와 눈을 맞추는 것도 여전히 불편했으니까. 그래서 강당 가장 구석,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벤치에 조용히 앉았다. 아이들이 쉴 새 없이 뛰어다녔다. 맑은 웃음소리, 쨍한 목소리, 참 오래 들은 적 없는 소리들이었다. 노인들 몇몇은 아이 손을 잡고 이야기하고 어떤 노인은 웃으며 함께 사진도 찍더라. 나는 그저 멀찍이서 그 풍경을 바라봤다. 나한테는 없는 세계 같았다. 나는 말이 없는 사람이고 아이들은 말이 많은 존재니까. 그 벤치에 앉아 있으면서도 나는 마치 유리병 너머에 있는 기분이었다. 같은 공간인데도 나는 그 안에 끼지 못하는 느낌. 그래도 누군가 다가와주면 좋겠다는 말도 안 되는 기대를 내 안 어딘가에서는 품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건 어린애 같은 생각이라고 몇 번이고 마음을 눌러 앉혔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가만히 앉아 있는 것뿐이었다. 말없이 조용히, 항상 그랬듯이. 그날은 노인들 얼굴 보며 시도 쓰고 편지도 나눠주고 좋은 취지라지만 난 그저 구석에 앉아 있었다. 내 자리는 아니라 생각했으니까. 누굴 마주할 자신도 없었고 시도 편지도 나랑은 먼 얘기였다. 강당 안은 점점 더 분주해졌다. 아이들이 노인들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작은 손으로 무언가를 건네고 있었다. 알록달록한 쪽지들이 눈에 띄었고 노인들은 어색한 듯 웃으며 그 쪽지를 받았다. 나는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괜히 눈이라도 마주치면 어색해질까봐, 부담스러울까봐 그저 고개만 숙인 채 가만히 있었다. 누가 내게 다가올 거라곤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일은 나와는 거리가 먼 일이니까.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너무 오래 잊고 살았던 나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조용히 내 앞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발끝에 보이는 운동화, 조심스레 다가온 작은 그림자 하나.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저 심장이 두근거렸다. 왜 그랬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그저 아무 말도 없이 그 아이는 내 손 위에 무언가를 살며시 올려놨다. 쪽지 한 장이었다. 작고 따뜻한 종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처럼 내 손 위에서 가만히 떨리고 있었다. 그 아이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눈을 맞추지도 않았다. 그저 그렇게 다가와 주었다. 나는 아직도 고개를 못 들고 있었다. 뭔가가 눈앞을 가득 채우는 기분이었고 그 조용한 다정함이 도리어 더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 아이가 내게 전한 건 단순한 쪽지 한 장이 아니었다. 세상이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말 없는 손길이었다. 그때 한 아이가 내 앞에 섰다. 말도 없이 작은 종이 한 장을 쥐어줬다. 작은 손이었는데 참 따뜻하더라. 인수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다. 나는 할아버지를 좋아해요. 말은 없어도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짧은 시였다. 근데 그 한 줄이 심장을 꾹 누르더라. 누구한테도 좋아해요라는 말 들어본 기억이 없는데 그날 처음
내가 누군가에게 괜찮은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천천히 쪽지를 접었다. 얼마나 조심스러웠던지 마치 깨질 것 같은 보물처럼 양손으로 감쌌다. 그 쪽지를 가슴에 품었다가 이내 내 낡은 재킷 주머니 안으로 살며시 넣었다. 주머니 안에서 그 쪽지는 여전히 따뜻했다. 그 아이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창밖에서 햇살이 복지관 유리창을 뚫고 나에게로 쏟아졌다. 그 빛이 참 따뜻하고 참 오래간만에 나도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았다. 나는 그 햇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작게 웃고 있었다. 복지관에 다닌 지도 어느덧 한 달이 넘었다. 그곳은 늘 조용했고 나처럼 삼킨 말들로 속이 텅 빈 사람들로 가득했다. 말 대신 숟가락 소리만 들리는 식당, 눈 마주치는 일조차 피하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 나도 조금은 덜 외로워지는 느낌이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밥을 먹고 별 생각 없이 2층 도서실로 올라갔다. 가끔 책 냄새를 맡으면 가슴 한구석이 시큰해지곤 했다. 어릴 적 책 한 권 사달라고 말 한 번 못하고 도서관 창밖에서 친구들 보는 게 전부였던 그 시절이 떠올라서 책장을 천천히 훑다가 먼지가 켜켜이 쌓인 낡은 노트를 발견했다. 복지관에서 만든 지역 어르신 동창회 명단. 그 안엔 오래전 동네 사람들, 학교 친구들, 지금은 어디에 살고 있을지 모를 이름들이 빼곡했다. 처음엔 대충 넘기려다 불쑥 한 이름에 손이 멈췄다. 박성식. 세 글자. 어릴 적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말이 통했던 친구.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알 수 없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설마 여기 다니는 건 아니겠지? 그래도 혹시나,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데스크 앞에서 괜히 물어봤다. 여기 박성식이라는 분 계시나요? 마산공고 74회. 혹시 나오신 분인데? 그 물음은 사실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던 말이었다. 살아있기라도 할까? 아니, 내가 그 사람을 지금 알아볼 수는 있을까? 그런데 직원이 웃으며 말했다. 네, 박성식 어르신이요? 매주 월, 수, 금에 탁구 자원봉사 하시는데요. 지금도 안에 계실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정말로 살아 있었구나. 그리고 여기에 있었구나. 무슨 용기였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탁구장으로 향했다. 문을 열기 전 한참을 손잡이만 만지작거렸다. 괜히 어색할까봐, 괜히 나만 늙었을까봐, 괜히 기억 못할까봐. 그래도 결국 문을 열었다. 탁구공 튀는 소리, 웃음소리, 사람들 얘기소리 속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칠지만 유쾌하고 툭툭 내뱉는 그 말투. 나는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성식이. 그는 천천히 돌아봤고 눈이 마주치자마자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동시에 웃었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다. 50년 만이었지만 그 웃음 하나에 우리는 다시 친구가 되었다. 내레이션. 박성식이란 이름 하나로 내 마음속 먼지가 걷히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성식이랑은 일주일에 3번씩 복지관 탁구장에서 마주쳤다. 나는 처음엔 그냥 조용히 지켜보는 쪽이었다. 늘 그래왔으니까. 하지만 성식이는 달랐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참 털털하고 유쾌한 사람이었다. 인수야, 넌 여전히 말이 없더라. 그래도 웃는 건 좀 늘었네.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그래, 성식이는 나에게 말을 걸 수 있는 사람이었고 나는 그 말을 받아줄 수 있는 유일한 친구였다. 처음으로 나 힘들었어. 그 한마디를 꺼냈다. 정말 평생 처음 해보는 말이었다. 그 말이 목구멍에서 나올 땐 심장이 저릿했다. 하지만 그 말을 꺼낸 뒤엔 무슨 문이 열린 것처럼 속에 묵은 것들이 쏟아져 나왔다. 아내가 떠났을 때 눈물 한 방울 못 흘렸어. 미안하다고 말도 못했고 그게 계속 마음에 남았어. 성식이는 말없이 내 어깨를 툭 쳤다. 그 따뜻한 손길 하나에 나는 그냥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소리 없이, 그러나 더 깊고 길게. 그날 이후
우리 둘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다. 밥도 같이 먹고, 공원도 걷고, 가끔은 카페도 갔다. 처음 가본 커피숍에서 라떼를 마시며 성식이가 말했다. 야, 우리 늙기 전에 동네에 카페 하나 열자. 이름은 늙은 청춘 어때? 나는 피식 웃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좋았다. 내 인생에 다시 무언가를 꿈꿀 수 있게 만드는 말.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 괜찮네. 그 대답 하나로 성식이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아무 계획도 없고 아무 준비도 안 된 꿈이었지만 그 말 하나로 우린 같이 늙어가기로 약속한 셈이었다. 요즘 나는 복지관에서 탁구 봉사도 하고 도서실 정리도 돕는다. 어느새 나는 사람들 속에 스며들고 있었다. 말도 좀 더 하게 됐고 웃음도 늘었다. 가끔은 그 꼬마 아이가 건넸던 쪽지를 꺼내본다. 나는 할아버지를 좋아해요. 말은 없어도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그 종이 한 장 지금도 내 지갑 안에 고이 접혀 있다. 이젠 안다. 사람은 누구에게든 좋아할 만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없이 살아왔다고 해도 사람 마음은 결국 사람으로 풀린다는 걸. 그걸 나는 지금에서야 배우고 있다.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 제일 좋다. 이제야 사람 구실 그걸 하고 있는 것 같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몇 마디쯤은 꺼내지 못한 말을 품고 산다.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같은 말들. 쉽게 흘려보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걸 말로 꺼낸다는 건 살아온 인생의 궤도를 바꾸는 용기가 필요하다. 정인수는 그 말을 꺼내지 못하고 평생을 삼키며 살아왔다. 남자는 말보다 일이다. 그 말 하나에 인생을 걸고 감정을 눌렀다. 눈물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세월 속에서 사랑은 무표정으로 지나가고 고통은 고요하게 쌓여만 갔다. 하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은 사람으로 풀린다. 아들의 실패, 아내의 부재, 노후 자금의 붕괴 속에서도 그를 살게 했던 건 작은 쪽지 하나, 그리고 잊고 지냈던 오래된 친구의 한마디였다. 야, 너도 참 고생 많았다. 누군가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는 수십 년의 침묵을 깨고 굳게 닫힌 마음을 녹인다. 그렇게 인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아픔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제야 비로소 그는 진짜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 말은 너무 늦었지만 사람의 마음은 늦는 법이 없다. 사랑도 후회도 용서도 마음이 닿는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노년이라고 끝이 아니다. 인생은 살아있는 한 다시 웃을 수 있고 다시 사랑할 수 있으며 다시 사람 구실을 시작할 수 있다. 지금도 혼자 삼키고 있는 말이 있다면 이야기 속 그 노인처럼 오늘 조심스레 꺼내보라. 말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다시 피게 할지도 모른다.